엄마, 나 좀 살려줘. 여기 있으면 나 진짜 죽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박한 목소리. 피가 거꾸로 솟는 심정을 누르고 찾아간 최전방 12사단 위병소. 하지만 그곳을 지키던 위병소 조장은 아들을 걱정해 달려온 중년의 어머니를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합니다. 이보쇼 아줌마. 면회 안 된다니까? 좋은 말 할 때 차 빼고 꺼지쇼.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같은 군인들이 피곤한 거야. 위병 조장 하사는 심지어 바닥에 침을 뱉으며 당장이라도 경찰을 부를 기세로 으름장을 놓는데요. 순간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서늘한 눈빛이 하사의 명찰에 꽂힙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꺼낸 가죽 지갑. 그 속에서 번쩍이는 신분증을 본 하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급 중장. 보직 제3군단장. 이래도 나를 계속 못 살아본 채 할 건가? 위병소 문 열어. 그리고 마석두 사단장에게 전해. 5분 내로 군단장 앞에 튀어오라고. 일개 하사가 감히 3스타 군단장에게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은 상황. 과연 이 부대에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썩어 빠진 군대를 뒤집어 엎는 사이다 참교육 이야기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의 산세는 험준하기 짝이 없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봉우리들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처럼 거대하게 굽이쳤고 그 사이로 뚫린 도로는 뱀의 혀처럼 구불거렸다. 한여름의 태양은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자결하고 있었다. 에어컨 바람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지열이 차창을 때렸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미시령 터널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사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뒷좌석에는 선글라스를 낀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무겁고 차가웠다. 뒷좌석의 여성 차은혜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도드라졌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을 지휘하는 군단장이었다. 계급은 육군 중장. 수만 명의 병력을 호령하며 산악군단을 이끄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자식의 생사를 걱정하는 어머니일 뿐이었다. 운전대를 잡은 남동생 차도현이 백미러로 누나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 역시 현역 육군 소장이었으며 현재 지상작전 사령부의 작전처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었다. 누님, 조금만 진정해. 민우 녀석이 약한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어. 요즘 애들 군생활 조금만 힘들어도 죽는 소리 한다잖아. 차도현의 말에도 차은혜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통화 내용만이 맴돌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 김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의 명랑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다. 엄마, 살려줘. 나 여기 있으면 죽어.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군인의 감각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다. 게다가 전화를 급히 끊기 직전 수화기 너머로 둔탁한 타격음과 억눌린 비명 그리고 누군가의 욕설이 들려왔다. 차은혜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눈밑이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었다. 도연아. 속도 더 올려. 차도연은 말없이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지르며 속도계 바늘이 치솟았다. 차량이 향하는 곳은 제3군단 예하 부대인 제12보병사단 사령부였다. 통상적이라면 군단장이 예하 사단을 방문할 때는 며칠 전부터 의전 계획이 수립되고 사단 전체가 청소와 정비로 뒤집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비공식 방문이었다. 그것도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이었다. 보안 유지를 위해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았다. 12사단 위병소가 시야에 들어왔다. 정문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무장한 위병들이 그늘 밑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군 기강이 빠질 대로 빠진 모습이었다. 차도현이 속도를 줄이며 위병소 앞에 정차했다. 창문을 내려. 차은혜의 지시에 차도현이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위병소 안쪽에서 근무 서던 육군 하사 최태식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모자는 삐딱하게 걸쳐져 있었다.
그는 운전석의 차도현과 뒷좌석의 차은혜를 훑어보더니 건방진 말투로 입을 열었다. 뭐야? 면회객입니까? 오늘 면회 없는 날인데. 최태식 하사의 뒤로 일병 계급장을 단 병사가 소총을 메고 어슬렁거렸다. 용무가 있어 왔다. 문 열어. 차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을 군에서 보낸 장성의 위압감이 목소리에 배어 있었지만 최태식 하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나이든 아저씨가 반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최태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보시오 아저씨. 여기가 무슨 동네 목욕탕인 줄 아나? 차 빼. 최태식이 손을 휘저으며 축객령을 내렸다. 차도현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12사단장 마석두 소장 만나러 왔다. 비켜라. 사단장님 이름을 막 부르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야? 최태식이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야 김일병. 상황실에 보고해. 진상 민간인들이 행패 부린다고. 경찰 부르라고 해. 최태식은 차도현의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을 해댔다. 아줌마 그리고 아저씨. 좋은 말할 때 차 돌려.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군인들이 피곤한 거야. 아들 걱정되는 건 알겠는데 절차라는 게 있잖아, 절차. 위병소 앞에서 꼬장 부리지 말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그 단어가 차은혜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차은혜가 차에서 내렸다. 아스팔트 바닥에 하이힐 굽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최태식 하사 앞으로 걸어갔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최태식은 다가오는 중년 여성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아줌마는 또 뭐야? 아줌마도 한마디 거들게. 차은혜는 대꾸 없이 핸드백을 열었다. 그리고 검은색 가죽 지갑을 꺼내 펼쳤다. 자네 눈에는 이게 안 보이나 보군. 지갑 속 신분증이 최태식의 눈앞에 들이밀어졌다. 최태식은 귀찮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신분증을 들여다보았다. 뭐 대단한 공무원증이라도 되나 본데. 육군. 중장. 차. 은혜. 최태식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육군 중장. 대한민국에 몇 명 존재하지 않는 고위장성. 그리고 이름 차은혜. 차은혜라면 제3군단장. 자신이 소속된 12사단의 상급 부대 지휘관이자 이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최고 사령관. 최태식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시선이 신분증의 사진과 눈앞의 여성을 번갈아 오갔다. 사진 속 정복을 입은 차은혜의 모습과 눈앞에서 서늘한 눈빛을 보내는 여성의 얼굴이 일치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차도현 역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최태식의 가슴팍에 툭 던지듯 들이밀었다. 육군 소장 차도현. 별이 5개. 최태식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이 저절로 꺾일 뻔했다. 뒤에서 구경하던 김일병은 이미 사색이 되어 소총을 떨어뜨릴 뻔했다. 중장님. 소장님. 최태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아줌마 아저씨라 부르며 꺼지라고 욕설을 퍼부었던 대상이 군단장과 장군이었다. 이것은 영창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 그것도 전시 상황에 준하는 전방 지역에서 직속 상관에게 저지른 하극상이었다. 차은혜가 차갑게 말했다. 위병소 문 열어. 그리고 마석두 사단장에게 전해. 군단장이 지금 위병소 통과한다고. 5분 주겠다.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하라고 해. 최태식은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포가 성대를 마비시켰다. 그는 허둥지둥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가 차단기 조작 버튼을 누르려다 손이 미끄러져 책상 모서리에 손등을 찧었다.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차도현은 다시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차은혜는 다시 뒷좌석에 앉으며 창밖에 최태식을 노려보았다. 자네 관등 성명은 나중에 따로 듣지. 기대하고 있어라.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해 부대 안으로 사라졌다. 최태식 하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들어갔다.
차량은 부대 내 도로를 질주했다. 잘 정돈된 조경수와 깔끔하게 페인트 칠된 막사들이 스쳐 지나갔다.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완벽한 부대였다. 하지만 차은혜는 알고 있었다. 저 완벽한 위장막 아래 썩어 문드러진 환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본청 건물이 보였다. 차도현이 급제동을 걸며 현관 앞에 차를 세웠다. 아직 3분 지났어. 마석두 이 자식 튀어나올 시간은 충분해. 차도현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본청 현관 유리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전투복 차림의 사내들이 굴러나오듯 뛰쳐나왔다. 선두에는 제12보병 사단장 마석두 소장이 있었다. 그는 모자를 급히 눌렀으며 헐레벌떡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뒤이어 참모장과 주임원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뒤따랐다. 마석두는 차은혜의 차량을 확인하고는 군화발로 아스팔트를 찍으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경내 구호만은 우렁찼다. 충성. 차은혜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마석두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마석두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예고도 없는 군단장의 방문. 그것도 사복 차림. 게다가 옆에는 지상작전 사령부 작전처장인 차도현 소장까지 대동했다. 이것은 시찰이 아니었다. 처형식이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군단장님. 연락도 없이 어인 일이십니까? 마석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 아들 어디 있나? 예. 마석두가 못 알아듣겠다는 듯 되물었다. 제12보병사단 예하 신병교육대대 3중대 소속 이병 김민우. 내 아들이다. 지금 당장 데려와. 마석두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김민우 이병. 며칠 전부터 관심병사 리스트에 올라 보고가 올라오던 그 병사 군단장의 아들이었다니. 마석두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자신이 묵인하고 방조했던 부대 내 가혹행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군단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민우 이병은 현재 뭐? 차은혜가 한 걸음 다가갔다. 마석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내 아들이 죽여달라고 전화를 했다. 살려달라고 빌더군. 사단장 자네가 관리하는 부대에서 내 아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 차은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폭발 직전의 화라산 같은 분노가 끓고 있었다.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무언가를 덮으려는 소리를. 마석두 소장. 자네가 알고 있는 걸 지금 당장 불지 않으면 자네 옷 벗는 걸로 안 끝나. 군사법정에 세워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썩게 해주지. 마석두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눈치였다. 차은혜는 직감했다. 아들의 문제는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다. 더 거대하고 더 추악한 무언가가 이 부대 깊숙한 곳에 따리를 틀고 있다. 안내해. 김민우 이병이 있는 곳으로.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차은혜가 명령했다. 마석두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등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때 본청 2층 작전처 창문 너머로 누군가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커다란 덩치의 사내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형 폴더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손님이 오셨군. 청소 시작해.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생활관 복도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한여름의 폭염이 건물을 달구고 있었지만 복도 안에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곰팡이 냄새 섞인 눅눅한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다. 차은혜는 군화 발소리를 죽이며 긴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뒤에는 차도현 소장과 마석두 사단장, 그리고 사색이 된 대대장과 중대장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뒤따르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중대장이 떨리는 손으로 생활관 문을 가리켰다. 철문에는 제3생활관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차은혜는 잠시 멈칫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수만 명의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을 내릴 때도 흔들리지 않던 심장이었다.
하지만 철문 너머에 피투성이가 된 채 공포에 질려 있을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군단장이 아닌 죄인이 된 기분이었다. 문 열어. 차은혜가 나직하게 명령했다. 중대장이 황급히 문을 열었다. 기익. 경첩이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생활관 내부는 어두웠다. 대낮임에도 커튼이 모두 쳐져 있었다. 그 어둠 속 관물대 구석에 누군가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체육복 차림의 왜소한 청년. 그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몸을 비틀며 침상 밑으로 파고들려 했다. 짐승이 사냥꾼을 피하려는 본능적인 몸짓이었다. 민우야. 차은혜가 불렀다. 그 목소리에 청년의 움직임이 멈췄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가 돌아갔다. 드러난 얼굴은 처참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찢어진 입술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차은혜를 무너뜨린 것은 아들의 눈빛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총기 넘치던 명문대생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도축 직전의 소처럼 초점 잃은 공포만이 가득했다. 마? 김민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차은혜는 신발을 신은 채 생활관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멍든 뺨을 어루만졌다. 늦어서 미안하다. 엄마가 왔어. 이제 괜찮아. 그러나 김민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안도감에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차은혜의 뒤를 보며 발작적으로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고정된 곳에는 문가에 서 있는 마석두 사단장이 있었다. 오지 마. 오면 안 돼. 엄마가. 제발 가라고. 김민우가 차은혜를 밀쳐냈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거부는 필사적이었다. 민우야, 왜 그래? 엄마가 널 구하러 왔어. 아니야. 저 사람이 다 보고 있어. 엄마까지 죽일 거야. 저 사람은 악마야. 김민우는 마석두를 가리키며 비명을 질렀다. 차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마석두를 올려다보았다. 마석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다. 군단장님, 병사가 지금 심신미약 상태입니다. 훈련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의무대로 옮겨서 진정제를. 입 닥쳐. 차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아들을 걱정하는 모성애를 넘어 적을 섬멸하기 직전의 지휘관이 뿜어내는 살기였다. 마석두. 내 아들이 자네를 보고 공포에 질려 있다. 훈련 적응장애? 개소리 집어치워. 일개 이등병이 사단장 얼굴을 보고 저렇게 반응한다는 건 자네가 직접 이 아이에게 손을 댔거나 협박했다는 증거야. 차은혜는 아들의 소매를 걷어올렸다. 팔뚝에는 담배 빵 자국과 함께 밧줄로 묶였던 사큰이 선명했다. 이것도 훈련 스트레스인가? 대답해.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울렸다. 마석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더 이상 변명이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삐딱하게 서서 팔짱을 꼈다. 군단장님, 공과 사는 구분하셔야죠. 아들이라고 감싸고 도는 겁니까? 이 병사는 군 기밀을 유출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던 중 자해한 겁니다. 군 기밀 유출? 그래요. 이 자식이 사단장실 금고 위치를 염탐하고 문서를 훔쳐보려 했습니다. 이건 간첩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즉결 처분하지 않고 살려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적반하장이었다. 그때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김민우가 차은혜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하며 외쳤다. 아니야. 엄마, 내가 봤어. 붉은 수첩. 붉은색 수첩이야. 저 사람이 밤마다 창고에서 물건을 빼돌리고 그 수첩에 적는 걸 내가 불침번 서다가 봤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엄마가 군단장이든 뭐든 자기 뒤에는 더 높은 사람이 있다고 입 뻥끗하면 우리 가족 다 죽여버린다고. 붉은 수첩.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석두의 눈이 뒤집혔다. 저 새끼 입 안 막아. 헌병 불러. 당장 끌어내. 마석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대기하고 있던 대대장이 엉거주춤 다가오려 했다. 그 순간 문가에 서 있던 차도현 소장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철컥. 놀이쇠가 후퇴했다 전진하는 금소금이 복도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다. 차도현은 총구를 마석두의 미간에 정확히 겨누고 있었다. 움직이면 쏜다. 누구든 내 조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 자리에서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 전시 상황이다. 상관 명령 불복종 및 하극상은 즉결 처형인 거 알지? 차도현의 목소리는 지극히 차분해서 더 공포스러웠다. 마석두는 얼어붙었다. 차 소장. 당신 미쳤어? 이거 실탄이야? 궁금하면 움직여봐. 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줄 테니까. 차은혜가 마석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마석두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벽으로 밀어붙였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마석두의 뒤통수가 벽에 부딪혔다. 붉은 수첩이 어디 있지? 모릅니다. 저 미친놈이 헛소리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찾으러 가야겠군. 사단장실로 안내해. 차은혜는 마석두를 내팽개쳤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김민우를 일으켜 세워 차도현에게 넘겼다. 도현아, 민우 데리고 차에 가 있어.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차 문 못 열게 해. 접근하는 놈은 쏴버려도 좋아. 책임은 내가 진다. 알겠어, 누님. 몸 조심해. 차도현이 김민우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차은혜는 홀로 생활관에 남았다. 그녀의 앞에는 마석두와 그의 부하들이 도끼 오른 눈으로 서 있었다. 수적으로는 절대적 열세였다. 하지만 차은혜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차갑게 웃었다. 왜? 여기서 날 죽이고 묻어버리기라도 하게. 할 수 있으면 해봐. 하지만 명심해. 내 심장이 멈추는 순간 3군단 포병여단의 모든 화력은 2사단 사령부를 좌표로 찍고 초토화시킬 거다. 이미 명령은 내려뒀으니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마석두는 그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차은혜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가자, 마석두. 내가 숨겨둔 그 더러운 비밀 장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까. 제12보병사단 본청 사단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차은혜가 앞장서고 그 뒤로 마석두가 억지로 끌려 들어왔다. 사단장실은 호화로웠다. 전방부대의 지휘관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급 소파와 양주 진열장, 그리고 골프채 가방이 눈에 띄었다. 뒤져. 차은혜가 짧게 말했다. 뒤따라 들어온 차도현이 요원들에게 눈짓했다. 헌병 요원들이 사단장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영장도 없이 남의 집무실을 이렇게. 마석두가 항변했지만 차은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책상 뒤편에 걸린 대형 한반도 지도 족자로 다가갔다. 민우가 말했던 위치였다. 지도 뒤에 금고가 있어요. 차은혜가 족자를 거칠게 뜯어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드러난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매끈한 벽지뿐이었다. 마석두가 비릿하게 웃었다. 꺼 보십시오. 애초에 금고 같은 건 없었습니다. 헛수고하신 겁니다. 차은혜는 벽을 손으로 훑었다. 미세한 이음새가 느껴졌다. 그녀는 옆에 놓인 골프채 가방에서 드라이버를 하나 꺼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벽을 내리쳤다. 퍽, 퍽. 석고보드가 부서지며 먼지가 일었다. 마석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부서진 가벽 뒤에서 검은색 강철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건 열어. 차은혜가 골프채를 마석두에게 겨누며 말했다. 비밀번호대. 아니면 이 채로 내 머리통을 금고 여는 열쇠로 써주지. 마석두는 부들부들 떨며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척하다가 책상 아래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탕! 차도현이 쏜 총알이 마석두의 손 바로 옆 책상 모서리를 날려버렸다. 손모가지 날아가고 싶으면 다시 해봐. 마석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이얼을 돌렸다. 띠리릭. 쿵.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붉은색 가죽으로 제본된 두툼한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차은혜가 수첩을 꺼내 들었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하게 적힌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다. 10월 5일 K2 소총 부품 500세트 반출. 수령인 북측 대리인 리철수. 입금 50만 달러. 11월 12일 야간 투시경 PVS 11K 30대. 인계 장소 고성 앞바다 제3부표.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적에게 군수물자를 팔아넘기는 이적 행위, 아니 반역이었다. 차은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뒷장을 넘겼다. 상납 내역이 적혀 있었다. 12월 1일 10만 달러. 지상작전 사령부 군수처장. 12월 24일 30만 달러. 국방부 차관. 그리고 마지막 장. 가장 큰 금액과 함께 적힌 이름 하나가 차은혜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1월 1일 100만 달러. 국방부 장관 이태준. 이태준. 장관님? 차은혜는 숨을 멈췄다. 이태준 장관. 그는 차은혜의 멘토이자 군내에서 가장 청렴결백하다고 알려진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그가 이 더러운 반역의 정점에 있다니. 마석두가 그 틈을 타 비열하게 낄낄거렸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군단장님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겁니다. 저 혼자 먹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나라 군대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얽혀있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군단장이라도 장관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수첩 덮고 못 본 척 하세요. 그럼 아드님 목숨은 살려드리겠습니다. 저기 있는 금괴 당신 퇴직금으로 가져가시고. 차은혜는 천천히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품에 넣었다. 그녀는 마석두를 돌아보았다. 마석두. 예,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자네는 군인도 아니다. 장사치도 못 되는 그저 기생충일 뿐이야. 차은혜가 차도현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혐의는 반역이다. 미쳤어? 나를 체포하면 장관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희 남매의 3대가 멸족할 거야. 마석두가 발악했지만 헌병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도현아. 이 수첩, 그리고 금고에 있는 모든 증거물 챙겨. 여기서 분석하기엔 위험해. 우리 벙커로 간다. 3군단 지휘통제실로? 그래. 거긴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야. 장관이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 거기서 이 수첩의 내용을 분석하고 세상에 터뜨릴 준비를 한다. 차은혜는 결단했다. 이것은 이제 아들을 구하는 싸움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군을 도려내는 내전이었다. 가자. 늑대 굴로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는다.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지하벙커 지휘통제실. 차은혜 중장은 마석두 사단장에게서 압수한 이중 장부와 USB를 작전참모 허윤성 대령에게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직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허 대령에게 지시했다. 허 대령. 지금 즉시 기무부 대장과 헌병 대장을 호출해. 그리고 이 시간부로 군단 내 모든 통신망을 감청한다. 마석두가 체포되기 직전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어. 수신자를 찾아내. 차은혜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증거를 부하에게 넘기는 대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있는 독립부대장들을 부르려 했다. 허윤성 대령의 안경 너머 눈매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군단장님. 기무대장은 현재 휴가 중입니다. 그리고 헌병대장은 오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지? 군단장님. 유감스럽지만 방금 국방부 장관 명의로 긴급 직무 정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허윤성이 리모컨을 누르자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공문 하나가 떴다. 긴급 명령 제3군단장 중장 차은혜. 직권 남용 및 하극상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 수사 착수. 상황실 내의 장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차도현 소장이 헛웃음을 지으며 앞으로 나섰다. 허 대령.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정식 징계위원회도 없이 팩스 한 장으로 군단장을 해임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차도현 소장님도 포함입니다. 민간 인하들을 불법적으로 부대에 들이고 예하 사단장을 총기로 협박했다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허윤성의 손짓에 상황실 외곽에 대기하고 있던 무장 헌병 10여 명이 총구를 낮게 겨누며 진입했다. 그들은 차은혜의 직속 헌병이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수사단 복장이었다. 이게 함정이었군. 차은혜는 침착했다. 마석두는 미끼였고 놈들은 차은혜가 움직이기만을 기다려 하극상이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방산 비리 장부를 덮기 위해 그녀를 반란자로 몰아가는 시나리오. 체포해. 허윤성의 명령이 떨어지자 헌병들이 다가왔다. 잠깐. 차도현 소장이 차은혜 앞을 막아섰다. 영장 제시해. 그리고 내 누님 몸에 손대려면 나부터 꺾어야 할 거야. 소장님.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방해 치상죄가 추가됩니다. 모양 빠지게 이러지 마시죠. 허윤성이 비릿하게 웃었다. 그 순간 차은혜가 입을 열었다. 허 대령. 자네가 간과한 게 있어. 무엇입니까? 이 벙커의 보안 프로토콜 1조 1항. 지휘관의 신변에 명백한 위협이 가해질 경우 군단장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차은혜가 책상 아래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왜엥.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가 벙커를 뒤흔들었다. 동시에 상황실의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고 상황실과 복도 사이를 가르는 육중한 방탄유리 차단벽이 천장에서 내려오기 시작했다. 막아. 허윤성이 소리쳤지만 늦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차단벽이 내려와 헌병들과 차은혜 일행을 격리시켰다. 도현아 서쪽 서버실로 뛴다. 거기가 유일하게 외부망과 연결되는 곳이야. 차은혜가 장부를 챙기며 외쳤다. 차도현은 아들 민우를 부축해 뛰었다. 문 부수고 들어가. 당장 잡아. 유리병 너머에서 허윤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다. 이것은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었다. 군단장이 가진 시설 방호 권한을 이용한 찰나의 시간 벌기였다. 지하 3층 전산 서버실. 차은혜, 차도현, 김민우는 서버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차도현은 들어오자마자 서버실의 강철 문을 잠그고 문손잡이에 대걸레 자루와 철제 의자를 끼워 넣어 바리케이드를 쳤다. 시간이 없어. 놈들이 용접기로 문을 따는데 20분도 안 걸릴 거야. 차도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는 아들 민우를 서버렉 구석, 총알이 닿지 않는 안전지대에 앉혔다. 민우야. 겁먹지 마. 삼촌이 여기 지키고 있을 거야. 차은혜는 곧장 메인 콘솔로 달려갔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군단 인트라넷에 접속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속 차단된 메시지만 떴다. 허윤성이 이미 외부 회선을 끊어버린 것이다. 통신이 먹통이야. 이대로면 우린 여기서 고립돼서 말려 죽어. 누님, 군용망 말고 다른 건? 민간망이라도. 이 깊은 지하에 민간망이 터질 리가. 그때 구석에 있던 김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엄마. 이거. 스마트폰이었다. 입대 전 압수당하지 않고 몰래 숨겨뒀던 공기계였다. 이게 여기서 터지니? 아니. 와이파이는 안 잡히는데. 이거 테더링. 서버실 비상회선이랑 연결하면. 민우는 공대생이었다. 그는 서버렉 뒤편의 복잡한 배선 뭉치를 뒤적거리더니 유지보수용 LAN 케이블을 찾아냈다. 이 벙커 유지보수 업체가 들어올 때 쓰는 백도어 회선이 있을 거예요. 군용 보안망을 우회하는. 민우가 스마트폰과 케이블을 연결하고 설정을 조작했다. 됐다. 아주 느리지만 신호가 잡혀요. 차은혜는 즉시 USB를 민우에게 건넸다. 이 파일 클라우드에 올려.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사 제보란에 뿌려. 국방부 사이트, 청와대 게시판, 닥치는 대로 다. 알았어.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놈들이 절단기를 가져온 것이다. 불꽃이 문틈으로 튀기 시작했다. 도연아. 누님. 놈들이 들어오면 나는 항복하겠다. 내가 미끼가 될 테니 넌 민우 데리고 환풍구로 나가. 서버실 환풍구는 지상 주차장 화단으로 연결돼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누님 혼자 감옥 보내고 나 혼자 살라고. 둘 다 잡히면 끝이야. 누군가는 밖에서 이 증거가 진짜라는 걸 증언해야 해. 그때 서버실 내부 스피커가 켜졌다. 허윤성의 목소리였다. 군단장님,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 문 열고 나오시면 군사재판에서 정상 참작되도록 돕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항하시면 무장 타령 및 테러 혐의로 사살 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차은혜는 마이크를 잡았다. 허 대령, 자네가 방산 비리의 몸통인가? 아니면 자네도 꼬리인가? 그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군단장님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란?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하고 불량 방탄복을 입혀 내 새끼들을 사지로 내몬 놈들이 진짜 반란군이다. 차은혜의 일갈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거의 다 뚫렸어. 준비해. 차도현이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총이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였다. 하얀 연막을 뿌려 시야를 가리고 제압할 생각이었다. 절단된 문이 뜯겨나갔다. 연막탄이 서버실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매캐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진입해. 생포할 필요 없다. 저항하면 쏴. 방독면을 쓴 헌병 특임대가 진입했다. 민우야, 지금이야. 업로드 눌러. 눌렀어. 전송 중. 80%, 90%. 타탕, 타당. 고무탄이 아닌 실탄이었다. 서버렉에 불꽃이 튀었다. 차도현이 소화기를 분사하며 특임대원 하나를 덮쳤다. 으악! 특임대원이 넘어지며 총을 놓쳤다. 차도현은 그 총을 뺏는 대신 총신을 분해해버리고 개머리판으로 상대를 가격했다. 살인이 목적이 아니었다. 제압하고 시간을 버는 것. 전송 완료. 민우가 소리쳤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수십 개의 레이저 포인터가 차은혜와 차도현, 민우의 가슴을 겨눴다. 상황 종료였다. 차은혜는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우린 비무장이다. 쏘지 마라. 연기 속에서 허윤성 대령이 방독면을 벗으며 걸어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일은 전송 못하셨군요. 그는 민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쳐 짓밟았다. 전송 완료 메시지를 보지 못한 듯 했다. 끌고 가. 헌병대 조사실로.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 실린 세 사람.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양옆에는 무장 헌병이 감시하고 있었다. 호송차는 군단 영내를 벗어나 서울 국방부 검찰단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도현이 차은혜에게 눈짓을 보냈다. 포기하지 마라는 신호였다. 차은혜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민우가 보낸 파일은 전송되었다. 하지만 누가 언제 그것을 볼지는 알 수 없다. 놈들이 서버 기록을 삭제하기 전에 이슈화가 되어야 했다. 잠시 휴게소에 들른다. 호송 책임자가 무전으로 보고했다. 인제에서 서울까지는 먼 거리였다. 긴장이 풀린 헌병들이 담배를 피우고 싶어 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인적 드문 곳이었다.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참아. 바지에 쌉니다. 진짜 급해요. 민우가 괄약근을 조이며 연기했다. 책임 장교가 짜증스럽게 손짓했다. 한 명씩 데리고 갔다 와. 허튼 수작 부리면 바로 쏜다고 경고해. 헌병 한 명이 민우를 데리고 간이 화장실로 갔다. 잠시 후 차도현도 손을 들었다. 나도 좀 갑시다. 아, 진짜 귀찮게 하네. 빨리 갔다 와요. 헌병이 차도현의 수갑을 풀어주진 않고 팔짱을 낀 채 데려갔다. 화장실 안. 차도현은 소변기 앞에 섰다. 헌병은 뒤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야, 김병장. 차도현이 낮은 목소리로 헌병을 불렀다. 헌병의 명찰을 본 것이다. 조용히 하십시오. 너 특전사 지원했다가 떨어졌지? 자세가 딱 나오는데. 군인이 민간인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게 부끄럽지 않나? 명령입니다. 명령이 불법이면 거부하는 게 군인이다. 너희가 호송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방산 비리 잡으려다 누명 쓴 군단장님이시다.
내가 입고 있는 그 방탄복, 불량품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헌병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으악! 이 새끼가! 민우가 헌병의 손을 깨물고 도주를 시도한 것이다. 잡아! 화장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차도현을 감시하던 헌병이 고개를 돌린 순간 차도현이 몸을 돌려 수갑찬 두 손으로 헌병의 목을 졸랐다. 컥. 미안하다. 기절만 시킬게. 차도현은 헌병을 기절시키고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꺼내 수갑을 풀었다. 그리고 헌병의 총을 챙겼다. 그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밖에서는 헌병들이 민우를 바닥에 깔아뭉개고 있었다. 손때. 차도현이 공포탄을 하늘에 쏘았다. 탕. 졸음 쉼터에 있던 몇 안 되는 민간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숨었다. 차 문 열어. 차도현이 호송차 운전병에게 총을 겨눴다. 차 안에는 차은혜가 혼자 남아 있었다. 도현아, 타지 마. 차 버리고 산으로 뛴다. 차은혜가 외쳤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탈취해 도주하면 헬기가 뜬다. 산악 지형을 이용해 은신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었다. 세 사람은 가드레일을 넘어 험한 산비탈을 구르듯 내려갔다. 뒤에서 헌병들의 사격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이었다. 군단장님. 아니, 누님. 괜찮아? 다리는 좀 아프지만 견딜만해. 민우 너는? 저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린 탈영병 신세다. 서울까지 걸어서 간다. 검문소를 피해서. 그들은 휴대폰을 모두 버렸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제 믿을 것은 두 다리와 차은혜의 지휘력, 그리고 민우가 쏘아 올린 작은 공뿐이었다. 강원도 홍천과 인제 사이의 험준한 산악지대. 달도 뜨지 않은 금은밤이었다. 차은혜, 차도현, 김민우 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다. 50대의 차은혜에게 다리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누님 엎혀. 이러다 탈진해. 차도현이 등을 내밀었다. 하지만 차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내 체력 아껴야 해. 놈들이 추적견을 풀면 내가 우릴 보호해야 하니까. 그녀는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비탈길을 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헌병대 차량에서 탈주한 이상 그들은 이제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무장 탈영병이자 특수범죄자였다. 군은 가용 가능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이 산을 포위할 것이다. 민우야. 춥지 않니?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름밤이라도 산속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게다가 땀과 비에 젖은 옷이 체온을 앗아가고 있었다. 새벽 4시경 그들은 산 중턱에 버려진 화전민터에 도착했다. 무너져가는 흙집 한 채가 보였다. 여기서 잠시 쉰다. 해가 뜨면 이동이 더 어려워질 거야. 차도현이 주변을 정찰하고 돌아왔다. 세 사람은 흙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다. 차도현은 헌병에게서 탈취한 권총을 점검했다. 탄창 하나. 총알 12발. 이것으로 군단 병력을 상대할 수는 없었다. 이제 어떡하죠? 산을 내려가면 다 검문소일 텐데. 민우가 물었다. 차은혜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민우가 서버실에서 보낸 파일. 확인해봤니? 아까 도망치기 전에 확인했는데 조회수는 오르는데 댓글이 이상했어요. 주작이다, 딥페이크 영상이다, 해킹범의 소행이다라는 댓글이 도배되고 있었어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가 움직인 것이다. 그들은 진실을 가짜 뉴스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허윤성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다. 이대로는 안 돼. 단순히 인터넷에 뿌리는 것만으로는 놈들의 방어막을 뚫을 수 없어. 공신력 있는 누군가가 이 자료를 검증하고 터뜨려줘야 해. 차은혜가 결심한 듯 말했다. 박 원사를 불러야겠다. 박칠성 원사님? 예편하시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는 그분? 그래. 그 사람이라면 도청되지 않은 아날로그 회선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릴 서울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날이 밝자마자 차도현이 산을 내려가 민가의 유선 전화를 몰래 사용했다.
그는 단 10초 만에 용건을 말하고 끊었다. 배추 5포기 3번 국도 폐주유소. 현금 거래. 암호였다. 현역 시절부터 맞춰온 그들만의 신호. 오후 2시. 산 아래 외진 국도변의 폐주유소. 낡은 1톤 포터 트럭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었다. 박칠성 예비역 원사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짐칸에 천막을 걷었다. 충성 따위는 생략합시다. 빨리 타십시오. 냄새는 좀 날 겁니다. 짐칸에는 퇴비 포대가 가득했다. 세 사람은 퇴비 포대 사이의 좁은 공간에 몸을 숨겼다. 박 원사는 능청스럽게 트럭을 몰고 검문소가 있는 국도를 피해서 지방도로 향했다. 군단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뉴스에서는 세 분을 군사 기밀을 절취해 월북을 시도하려던 간첩 혐의자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운전석과 짐칸 사이의 쪽창으로 박 원사가 말했다. 월북? 소설을 쓰는구먼. 차은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로 갑니다. 제 조카가 인터넷 신문사 기자입니다. 메이저 언론은 아니지만 팩트 체크 하나는 끝내주는 놈입니다. 그놈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트럭은 검문소가 없는 농로와 샛길만을 골라 서울로 향했다.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차은혜는 아들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3층. 진실탐사대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 이곳은 주류 언론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모여 만든 탐사보도 전문 매체였다. 밤 10시. 사무실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박 원사의 조카인 강진수 기자는 모니터 속의 엑셀 파일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거 진짜입니까? 국방부 장관이 결제한 방탄복 납품 비리. 불량률 40%? 이걸 알고도 납품을 허가했다고요? 강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방탄복을 입고 작년에 내 부하 둘이 DMZ 작전 중에 사망했어. 그때는 북한군 총탄이 신형이라 뚫린 거라고 보고됐지.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그냥 방탄복이 썩은 거였어. 차은혜가 덤덤하게 말했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다. 이 USB에 담긴 녹취록, 그리고 장부의 자금 흐름. 이건 정권이 2번 바뀌어도 남을 스캔들입니다. 하지만 장군님, 이걸 지금 터뜨린다고 해서 바로 세상이 뒤집히진 않습니다. 국방부는 조작된 자료라고 우길 거고 장군님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생방송입니다. 편집할 수 없는 라이브 방송으로 장군님이 직접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 검찰단에 이 증거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론과 법 2가지를 동시에 타격해야 놈들이 손을 못 씁니다. 강 기자는 사무실 구석에 간이 스튜디오를 세팅했다. 구독자 50만 명의 유튜브 채널을 켤 준비를 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방송이 시작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경찰이나 헌병대가 들이닥치기 전까지 최소 30분은 버텨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걸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30분. 충분해. 차은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사무실 밖 복도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렸다. 잠깐. 차도현이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건물 아래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정차해 있었고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건물로 진입하고 있었다. 냄새를 맡았어. 허윤성의 사냥개들이야. 차도현이 권총을 꺼내 들었다. 강 기자, 방송 시작해. 지금 당장. 아직 세팅이. 그냥 켜. 누님 앉아. 민우 너도 옆에 앉아. 차도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책상과 소파로 바리케이드를 쳤다. 나는 여기서 막는다. 방송 끝날 때까지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할 테니까 누님은 카메라만 봐. 도현아. 어서. 강 기자가 방송 시작 버튼을 눌렀다. 긴급 라이브 육군 3군단장 차은혜 중장 방산 비리 양심 선언. 화면이 켜지고 초췌한 모습의 차은혜가 카메라 앞에 앉았다. 시청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쾅! 쾅! 사무실 철문이 거칠게 울렸다. 밖에서 문을 부수려는 시도였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3군단장 차은혜입니다. 저는 지금 무장 탈영병 신분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차은혜는 떨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다. 그녀는 방탄복 성능 시험 성적서 위조 문건을 카메라에 들이밀었다. 우리 아들들이 입고 있는 방탄복 300m 밖에서 쏜 소총탄에도 뚫립니다. 국방부는 이걸 알고도 업체로부터 10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납품을 승인했습니다. 그 돈은 장관과 사단장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 경첩이 찌그러졌다. 문 열어. 경찰이다. 밖에서 고함이 들렸다. 하지만 차도연은 알았다. 경찰이 아니다. 살기를 띈 놈들이다. 그는 문틈으로 최루 가스통이 굴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덮어버렸다. 강 기자, 창문 열어. 환기시켜. 차도연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문 옆에 섰다. 총은 최후의 수단이었다.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누나의 진정성이 테러로 왜곡될 수 있었다. 기익, 쾅. 결국 문이 뜯겨나가고 검은 양복들이 난입했다. 방송 꺼. 선두에 선 사내가 몽둥이를 휘둘렀다. 차도연은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사내의 무릎을 가격하고 업어치기로 책상 위로 날려버렸다. 오지 마.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다 부러뜨린다. 차도연은 좁은 입구를 틀어막고 일당백으로 싸웠다. 특전사 시절의 본능이 살아났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비명이 난무했지만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다. 그 사이 채팅창은 난리가 났다. 저거 실제 상황임? 문 밖에서 깡패들이 쳐들어오는 거 소리 다 들림. 방탄복 비리 실화냐? 우리 오빠 전방에 있는데 미친. 차은혜는 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키고 말을 이었다. 이 비리의 중심에는 국방부 장관 이태준, 그리고 제3군단 작전참모 허윤성 대령이 있습니다. 지금 제 동생이 맡고 있는 저 사람들은 허윤성이 보낸 사병 조직입니다. 그때 창문이 깨지며 밖에서 연막탄이 날아들었다. 사무실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다. 콜록, 콜록. 강 기자가 기침하며 카메라 렌즈를 닦았다. 방송 중단하면 안 됩니다. 계속하세요. 차은혜는 마지막으로 붉은 수첩의 가장 중요한 페이지, 뇌물수수 명단을 펼쳐 보였다. 이 명단에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입니다. 부디 이 진실을 지켜주십시오. 그 순간 양복 입은 사내 하나가 차도연의 방어를 뚫고 들어와 카메라 삼각대를 발로 찼다. 화면이 흔들리며 바닥을 비췄다.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사내가 차은혜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민우가 달려들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민우는 사내의 팔을 물어뜯으며 매달렸다. 탕! 총성이 울렸다.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사무실 입구에 정복을 입은 장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총구는 천장을 향해 있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 수석 수사관이었다. 다들 동작 그만. 지금부터 이 현장은 군 검찰단이 통제한다. 뒤이어 무장 헌병 수십 명이 들이닥쳐 허윤성의 사병들을 제압했다. 수사관은 차은혜에게 다가와 경례했다.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이브 방송 보고 출동했습니다. 신병 인도받겠습니다. 차은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투성이가 된 차도현이 비틀거우며 다가와 누나의 어깨를 감쌌다. 끝났어. 누님. 우리가 이겼어. 1년 후. 대한민국은 방산 비리 스캔들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태준 전 국방부 장관은 뇌물수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허윤성 대령은 군사 기밀 유출 및 살인 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붉은 수첩에 적혀있던 장성 12명과 영관급 장교 30여 명이 줄줄이 옷을 벗고 구속되었다. 차은혜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죄인이었다. 방산 비리를 밝혀낸 공로는 인정되었으나 위병소 하극상, 무장탈영, 벙커 시설 손괴, 민간인 지역에서의 난동 등의 혐의는 피할 수 없었다. 군사법원은 고심 끝에 그녀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불명예 전역 처분이 내려졌다. 연금도 박탈되었고 계급장도 떼었다. 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는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의 작은 시골 마을. 차은혜는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다. 화려했던 별셋 장군의 삶은 끝났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누님, 막걸리 한잔 해야지.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왔다. 차도현이었다. 그는 전역 후 박칠성 원사와 함께 농산물 유통 사업을 시작했다. 칠성이 형님이 이번에 캔 더덕이야. 향이 아주 죽여줘. 어서 와라. 민우는 이번 주말에 외박 나온다잖아. 걔 이제 병장 달았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던데. 민우는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거절하고 남은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12사단이 아닌 후방 부대로 재배치되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복무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따랐다. 후회 안 해? 누님. 차도현이 물었다. 뭘? 별 떨어진 거. 연금 날아간 거. 명예. 뭐 그런 거. 차은혜는 잔을 비우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 너머 어딘가에 그녀가 지휘했던 부대가 있을 것이다. 도현아. 군인의 명예가 뭐라고 생각하니? 글쎄. 계급? 훈장? 아니. 내 새끼들이 입는 옷, 먹는 밥, 쏘는 총. 그거 지켜주는 게 명예야. 나는 늦었지만 마지막에야 진짜 군인 노릇 한번 했다. 차은혜가 웃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지만 그 미소는 맑았다. 그래. 그거면 됐지. 차도현도 따라 웃으며 잔을 채웠다. TV 뉴스에서는 신형 방탄복 보급이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성능 시험을 통과한 진짜 방탄복이었다. 화면 속의 병사들이 튼튼한 방탄복을 입고 행군하고 있었다. 차은혜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화는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